내 이름은 박순자. 올해 68이다. 서울에 꽤 오래 살았고 또 재래시장 구경을 좋아한다면 마포시장에서 나를 봤을지도 모른다. 내 작은 김치가게는 시장에서 가장 번화한 사거리에 자리 잡고 40년 넘게 손님들을 맞았다. 내 배추김치, 내 깍두기, 내 깻잎장아찌는 마포구 주민들 절반은 좋게 먹여 살렸고 내 평생 유일한 자랑거리인 아들 이민준도 키워냈다. 40년 전 일찍 세상을 떠난 남편과 나는 공사판에서 벽돌 한 장, 기와장 하나를 직접 짊어지고 와 시장 안에 2층짜리 작은 건물을 지었다. 아래층은 가게, 위층은 집이었다. 새벽 4시면 나는 아래층에서 커다란 고무대야에 고춧가루를 버무렸고 민준이는 위층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다. 새벽 6시 남편이 일용직을 나가면 나는 첩김치를 좌판에 깔았고 민준이의 책가방은 이미 문 앞에 놓여 있었다. 그 집벽에는 나와 남편의 땀이 스며 있었고 공기 중에는 김치가 익어가는 새콤달콤한 냄새와 민준이의 어릴 적 책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나는 이 가게에 기대어 김치를 한 통 한 통 팔아 그 애를 제일 좋은 고등학교에 보냈고 한국의 모든 엄마가 부러워하는 명문대 SKY 중 한 곳에 보냈다. 민준이는 졸업 후에 모두가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번듯하게 취직했고 사무실 빌딩을 누비는 와이셔츠 깃이 빳빳한 넥타이 부대가 되었다. 녀석이 반듯하게 다림질한 양복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채 나를 보러 올 때마다 그 늠름한 뒷모습에 나는 가게 뒤에 서서 반나절은 입이 귀에 걸린 채 실실 웃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내가 고생 끝에 낙이 왔다며 효자 아들 하나는 기가 막히게 키웠다고들 했다.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꿀이라도 마신 듯 마음이 달았다. 내 한평생 고생이 바로 이 나를 위한 게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민준이가 한 아가씨를 내 앞에 데려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나는 거의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가씨 이름은 김지영, 민준이의 회사 동료라고 했다. 꼭 드라마 여주인공처럼 생겨서는 피부는 새하얗고 눈은 웃을 때 반달이 되었으며 긴 머리가 어깨 위로 찰랑거렸다. 처음 내 김치가게에 왔을 때 시장의 소란스러움이나 비린내에 조금도 인상을 찌푸리지 않고 오히려 쭈그리고 앉아 내가 김치 담그는 모습을 신기한 듯 구경했다.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다. 어머님, 고생이 많으세요? 민준 씨가 항상 어머님 김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했어요. 그 어머님 한마디에 내 마음속 방어벽이 전부 녹아내렸다. 나는 그 애의 손을 잡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뜯어보았고 보면 볼수록 마음에 쏙 들었다. 내 손맛을 칭찬할 줄 알았고 내 안색이 좋다고 할 줄 알았으며 내 팔짱을 끼며 앞으로 자주 찾아뵙겠다고 했다. 민준이는 옆에 서서 우리를 흐뭇하고 자랑스러운 미소로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내 아들이 참으로 안목이 뛰어나 이렇게 싹싹하고 속 깊은 아가씨를 만났구나 싶었다. 두 사람의 결혼 준비는 집 얘기를 하기 전까지 순조로웠다. 그날 지영이와 그 부모님이 내게 식사를 대접했다. 고급 한정식집에서 딱 봐도 수완 좋은 사업가처럼 보이는 지영이 아버지가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느긋하게 입을 열었다. 순자 여사님, 우리 지영이가 말입니다. 어릴 때부터 고생이란 걸 모르고 자랐습니다. 저와 집사람에게는 이 아이 하나뿐이라 늘 최고만 해주고 싶었지요. 결혼은 일륜지대사인데 저희가 뭐 엄청난 예물을 바라는 건 아니고 그저 작은 바람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긴장하며 물컵을 꽉 쥐고 고개를 끄덕였다. 말씀하십시오. 아이들이 자기들만의 신혼집을 가졌으면 합니다. 위치는? 뭐 강남이면 더할 나위 없겠죠? 아시겠지만 그쪽 환경이나 교육 여건이 앞으로 아이들 미래나 우리 다음 세대 성장에도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지영이를 한번 쳐다보더니 덧붙였다. 이건 비단 지영이의 뜻만이 아니라 우리 두 집안의 체면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강남. 거기가 어떤 곳인가? 내가 시장에서 평생 김치를 팔아도 발 한 번 들여놓기 힘든 천국 같은 곳이었다. TV에서 보면 강남 아파트는 수십억 원을 호가했다. 나 같은 늙은이가 어디서 그런 돈이 있겠는가? 나는 무의식적으로 내 아들 민준이를 쳐다봤다.
녀석은 내 시선을 받자마자 애원하는 말투로 말했다. 엄마, 지영이네 회사에서는 결혼하는 동료들이 다 강남에 집을 사 우리가 강북이나 시장에 계속 살면 지영이가 친구나 동료들 앞에서 체면이 안 서잖아. 엄마도 내가 남들한테 무시당하는 거 싫지? 일단 계약금만 내고 나머지는 우리가 대출받아서 천천히 갚으면 돼. 엄마, 제발 이번 한 번만 우리 좀 도와줘. 지영이도 때맞춰 내 손을 잡았다. 눈에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떨어질 듯한 물기가 가득했다. 어머님, 제가 부귀영화를 탐내는 게 아니에요. 그저 민준 씨와 안정되고 우리 미래의 아이들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집을 갖고 싶을 뿐이에요. 어머님께는 어려운 부탁인 거 알아요? 하지만 저희는 정말 어머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날 저녁, 내가 어떻게 밥을 먹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시장에 낡고 작은 건물로 돌아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벽에 걸린 남편의 흑백 사진을 보며 젊은 시절 함께 벽돌을 지고 벽을 쌓던 날들이 떠올랐다. 이곳에는 내 40년의 추억과 청춘의 땀, 남편이 남긴 마지막 숨결이 깃들어 있었다. 이웃들은 내게 충고했다. 순자야, 거긴 내 뿌리야. 팔면 넌 어디서 살려고? 아들이 장가간다고 집 팔라는 게 말이 돼? 그건 내 목숨 내놓으라는 소리야. 하지만 다음날 민준이와 지영이가 다시 내 앞에 나타났을 때 지영이가 직접 끓여왔다는 삼계탕을 한 숟갈 한 숟갈 어머님 하며 내 입에 떠먹여줄 때, 그리고 아들의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눈빛을 보았을 때 내 마음은 물 먹은 솜처럼 흐물흐물해졌다. 내 인생은 어차피 저 녀석을 위한 것이 아니었던가? 내 자랑, 내 모든 희망. 그 애만 행복할 수 있다면, 그 애만 고개 빳빳이 들고 살 수 있다면 이 어미가 무엇인들 못 주겠는가? 나는 이를 악물고 결심했다. 알았다. 팔게. 나는 40년 넘게 내 집이자 가게였던 낡은 건물을 팔았다. 남편과 내가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린 심장이었다. 집 한 돈 4억 원이 통장에 들어오자마자 나는 하루도 내 손에 품어보지 못했다. 통장과 도장을 민준이 손에 쥐어주며 기쁨에 환하게 빛나는 아들의 눈을 보고 모든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했다. 엄마는 너희한테 부양받을 생각 없다. 너희만 잘 살면 돼. 나는 남은 푼돈으로 시장 근처에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겨우 들어가는 단칸방을 얻었다. 이사하던 날 텅 비어버린 낡은 집을 마지막으로 돌아보았다.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 허전했지만 곧 아들의 행복한 삶이 시작될 거라는 기대로 그 빈자리가 채워졌다. 내가 은행에 가서 이 돈을 증여 명목으로 아들에게 송금하려던 바로 그 순간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데 동생 박용철이 불같이 달려와 나를 은행 밖으로 끌어냈다. 누나, 미쳤어. 4억 원을 그냥 공짜로 준다고 내 동생은 나를 카페 구석으로 끌고 가더니 얼굴이 새빨개져서 소리쳤다. 내 아들인데 내가 돈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나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동생을 쳐다봤다. 당연하다고? 누나, 올해 68이야. 18이 아니고. 이건 누나 평생 모은 돈이고 노후 자금이야. 집 팔아서 이제 어디서 살고 뭐 먹고 살 건데? 마누라밖에 모르는 그 아들로만 믿고 동생은 목소리를 낮췄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바늘처럼 내 심장을 찔렀다. 민준이는 그런 애 아니야. 지영이도 착하고. 나의 변명은 힘이 없었다. 착하다고. 착한 며느리가 시어머니 유일한 집 팔아서 강남 아파트 계약금 하라고 해? 누나, 제발 정신 좀 차려. 사람 속은 모르는 거야? 지금은 뭐라고 못해. 만에 하나라는 게 있잖아. 누나도 살 길은 마련해둬야지. 동생은 내가 아직 망설이는 것을 보고 서류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았다. 주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냥 줘서는 안 된다는 거지? 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가져가. 민준이한테 여기다 서명하라고 해. 금액은 4억으로 하고 누나가 이 돈을 빌려주는 대신 걔네 새 아파트를 담보로 잡는 거야. 이건 그냥 형식적인 거고 보험이야. 걔들이 누나한테 잘하면 이 계약서는 그냥 휴지 조각일 뿐이야. 평생 장롱 밑에 처박아 둬도 돼. 하지만 만에 하나 걔들이 누나 가슴에 못 박는 날이 오면
이게 누나 재산을 되찾을 유일한 무기가 될 거라고. 무슨 말인지도 모를 법률 용어로 가득한 계약서를 보며 마음이 편치 않았다. 아들을 믿지 못하는 것 같았고 우리 모자 관계를 모욕하는 것 같았다. 용철아, 이건 좀 그렇지 않니? 민준이가 날 어떻게 생각하겠어? 어떻게 생각하긴 뭘 어떻게 생각해. 걔는 지금 돈 받아서 집 살 생각에 정신없을걸. 그냥 서명 하나 하라는 거잖아. 은행 대출 때문에 필요한 서류라고 하든지 아니면 아예 이 외삼촌이 걱정돼서 꼭 해야 한다고 했다고 해. 누나, 내 말 한 번만 들어. 딱 이번 한 번만. 평생 아들한테 다 퍼줬잖아. 이제 누나 자신도 좀 챙겨. 결국 나는 동생에게 설득당했다. 증여 서류와 함께 그 계약서를 민준이에게 건넸을 때 녀석은 역시나 돈 받을 생각에 급급해 두 번째 계약서 이름은 보지도 않고 용이 날아가는 듯한 필체로 서명을 휘갈겼다. 그리고는 툭 한마디 던졌다. 엄마, 외삼촌은 진짜 별걸 다 신경 쓰시네. 녀석의 서명을 보며 나는 죄책감에 휩싸였다. 마치 내가 악독한 엄마라도 된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내 아들을 의심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조심스럽게 접어 이민 가방 가장 깊숙한 곳에 쑤셔 넣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 서류가 다시 세상 빛을 볼 일은 평생 없을 거라고. 아들과 며느리는 금세 내 돈 4억 원으로 강남에 화려하게 인테리어 된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층 아파트를 샀다. 그들은 최대한 빨리 인테리어를 마치고 입주했다. 집들이 날, 나는 장롱 밑에 수년간 넣어두었던 가장 좋은 한복을 꺼내 입었다. 민준이 돌잔치 때 입었던 것으로 옷감은 좀 낡았지만 모양새는 단정했다. 아들의 이렇게 중요한 날, 엄마인 내가 너무 초라하게 입어서 창피를 줄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손수 만든 반찬 몇 가지를 들고 지하철을 몇 번이나 갈아타고 나서야 성체 같은 그 아파트 단지를 찾았다. 입구의 경비원은 마치 길을 잘못 찾아온 시골 할머니를 보듯 나를 쳐다봤다. 내가 아들의 이름과 호수를 말하고 나서야 반신반의하며 나를 들여보내주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눈앞의 광경에 할 말을 잃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거울처럼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천장에서 늘어뜨려진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내 낡은 집거실 전체보다도 컸다. 거실에는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다. 남자들은 양복 차림에, 여자들은 보석으로 치장하고 있었다. 그들은 와인잔을 들고 나지막이 대화를 나누었고 모두의 얼굴에는 정교하지만 서먹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내 며느리 김지영은 몸에 딱 맞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완벽한 화장을 한 채 자랑스러운 여주인처럼 사람들 사이를 유유히 거닐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하이힐을 신고 또각또각 소리를 내며 다가왔다. 얼굴에는 적당히 놀란 듯한 기색이 서려 있었다. 어머나, 어머님, 오셨어요. 그녀는 내 손에 들린 반찬을 받아들고는 쳐다보지도 않은 채 옆에 있는 가사도우미에게 넘기고는 내 팔을 끌어 한쪽 구석으로 데려갔다. 그 자리는 부엌 문 바로 옆, 화장실을 마주보는 곳으로 맛있는 음식이 가득 차려지고 손님들로 가득한 긴 식탁에서 가장 먼 곳이었다. 그녀는 상냥하게 웃으며 나를 앉히고는 마치 아이를 달래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여기 앉으세요. 조용하잖아요. 화장실도 가까워서 편하실 거예요. 나는 그 외딴 의자에 어색하게 앉아 마치 백조의 호수에 잘못 들어온 미운 오리 새끼가 된 기분이었다. 내 한복은 이곳에서 너무나도 이질적이었다. 내가 자랑스럽게 만들어온 수제 반찬들은 저 화려한 음식들 앞에서 차라리 웃음거리에 가까웠다. 나는 고개를 들어 사람들 속에서 내 아들을 찾았다. 그가 보였다. 그는 만면에 웃음을 띤 채 지영의 부모님께 술을 따르고 있었고 그의 장인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어깨를 두드리고 있었다. 그는 지영의 친구들에게 담배를 나눠주며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굽히느라 정신이 없었다. 내가 들어온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의 시선은 단 한 번도 내게 머무르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내가 그의 어머니가 아니라 그의 성공한 인생을 관람하러 초대된 아무 상관없는 구경꾼 같았다. 내 마음이 조금씩 아래로 가라앉았다.
연회가 시작되었다. 길게 늘어선 서양식 식탁은 마치 호텔 뷔페 같았다. 지글지글 기름이 끓는 최고급 한우 스테이크, 얼음 접시에 담겨 투명하게 빛나는 활어회, 색색으로 곱게 담아낸 구절판, 모든 음식이 예술품 같았고 내가 시장에서는 들어본 적도 없는 고급 요리들이었다. 손님들은 연신 감탄사를 터뜨렸다. 지영 씨, 음식 솜씨가 정말 대단하네요. 레스토랑 차려도 되겠어요. 그러게요. 민준 씨는 정말 복 받았네. 이렇게 현명하고 능력 있는 아내를 얻어서. 집이 정말 예뻐요. 지영 씨 센스가 보통이 아니네요. 지영은 우아하게 웃으며 겸손하게 대답했다.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가정식인데 변변치 않네요. 이 집도 다 민준 씨가 힘들게 노력한 결과죠. 그녀는 말하며 애정이 듬뿍 담긴 눈으로 내 아들을 쳐다봤고 민준이는 즉시 허리를 꼿꼿이 폈다. 나는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구석에 앉아 있었다. 내 앞에는 식어버린 보리차 한 잔뿐이었다. 음식 냄새가 진동하는데 때 아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들뜬 마음에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나는 지금 배가 고파 어지러울 지경이었다. 하지만 저 긴 식탁과 화려한 사람들을 보며 차마 걸어가서 음식을 좀 담아올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내가 일어서는 순간 저 세계의 아름다움을 깨뜨리고 나 자신을 더욱 튀고 우스꽝스럽게 만들 것 같았다. 배가 고파 눈앞이 아찔해질 무렵 맑고 또렷한 하이힐 소리가 멀리서부터 다가왔다. 고개를 드니 내 며느리 김지영이 쟁반을 들고 빈틈없는 미소를 지으며 우아하게 내게로 걸어오고 있었다. 나는 잊혔던 이 어미를 드디어 생각해냈나 싶어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녀는 내 앞에 와서 쟁반 위에 흰 사기 그릇을 쿵 소리를 내며 내 앞 작은 테이블에 3개 내려놓았다. 그 소리는 크지도 작지도 않았지만 시끄럽던 거실을 순간적으로 정지시키기에 충분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이 갑작스러운 소리에 쏠렸다. 지영은 목소리를 높여 마치 연기하는 것처럼 과장된 염려의 말투로 말했다. 어머님, 어르신이라 이가 안 좋으시고 이런 기름진 음식은 잘 못 드시는 거 알아요? 저런 고기나 회 같은 건 위장에 너무 부담되잖아요. 그녀는 말하며 내 앞에 그릇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얼굴에는 성모 마리아 같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래서요, 이건 제가 특별히 어머님을 위해 준비했어요. 소화도 잘 되고 맛도 담백해서 어머님께 딱이에요. 거실은 죽은 듯이 고요해졌다. 수십 쌍의 눈이 일제히 내 앞에 그릇을 쳐다봤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릇 안에는 노랗고 끈적끈적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고 그 위에는 당근 조각과 감자 조각 몇 개가 드문드문 흩뿌려져 있었다. 지독하게 익숙한 값싼 인스턴트 소스 냄새가 전자레인지에 데운 후에 특유한 플라스틱 냄새와 뒤섞여 코를 찔렀다. 그것은 내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이었다. 편의점에서 파는 3분이면 완성되는 즉석 카레라이스. 포장을 뜯어 밥 위에 붓고 전자레인지에 땡 하고 돌리면 먹을 수 있는 바로 그 음식. 가끔 시장에서 바빠 밥할 시간이 없을 때 한 봉지 사서 대충 때우곤 했다. 나는 공기 중에서 몇몇이 참지 못하고 터뜨리는 비웃음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특히 지영 옆에 앉아있던 젊은 여자애들은 메뉴판으로 입을 가린 채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다. 지영의 부모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구경 잘했다는 듯한 득의 한 표정이 떠올랐다. 그들은 나를 마치 길들여진 무해한 웃음거리를 보듯 쳐다봤다. 내 피가 그 순간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사람들을 넘어 온몸에 힘을 다해 절망적으로 내 아들, 내 유일한 아들 이민준을 바라봤다. 나는 그가 일어나서 한마디 해주길 바랐다. 나를 위해 변명 한마디라도 해주길, 저 카레라이스를 엎어버리기라도 하길, 하다못해 눈살이라도 찌푸려주길 바랐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핸드폰을 꽉 쥐고 있었다. 손가락은 화면 위를 빠르게 움직이며 마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는 듯 했다. 그의 옆얼굴은 굳어 있었고 마치 눈앞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자신과 무관한 척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것 같았다. 그는 나를 보지 않았다. 단 한 번도. 그 순간
나는 갑자기 분노도 슬픔도 느껴지지 않았다. 내 마음은 마치 한겨울 한강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차가운 강물에 닿는 순간 치익 소리를 내며 완전히 얼어붙었고 그대로 소리 없이 가라앉았다. 아, 이런 거였구나. 내가 평생의 노동으로 남편과 나의 유일한 낡은 집으로 내 노후 자금인 피 같은 돈으로 내 아들에게 사준 좋은 날이라는 것은 그의 새로운 삶을 축하하는 잔치에서 거지에게 적선하듯 3분 즉석 카레 한 그릇을 하사받는 것이었다. 그리고 내 아들, 한때 내가 채소를 썰다 손을 베이면 울면서 호호 불어주던 내 아들, 겨울이면 척군 고구마를 내 입에 넣어주던 내 아들은 이제 저 멀지 않은 곳에 앉아 이 모든 것을 묵인하고 있었다. 나는 주위의 비웃음 소리, 손님들의 수군거림, 크리스탈 샹들리에의 눈부신 빛이 모두 멀어져 가는 것을 느꼈다. 내 세상은 오직 죽음처럼 고요한 백색뿐이었다.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일어섰다. 굳어버린 무릎에서 삐걱 소리가 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촌스러운 한복 매무새를 가다듬고 40여 년간의 노동으로 조금 굽었던 등을 꼿꼿이 폈다. 수십 쌍의 동정, 조롱, 구경하는 눈초리 속에서 나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고 내게 치욕을 안겨준 그 카레라이스도 보지 않았다. 나는 그저 몸을 돌려 한 걸음, 한 걸음 내 피와 살로 지어진 휘황찬란한 집을 걸어 나왔다. 문이 내 등 뒤에서 닫히는 순간 나는 안에서 다시 울려 퍼지는 위선적인 웃음소리를 들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침대 하나 겨우 들어가는 그 단칸 방도 지금은 숨이 막힐 것 같았다. 나는 거리에서 목적 없이 한참을 걸었고 서울의 밤바람은 칼날처럼 얼굴을 스쳤다. 마침내 나는 그럭저럭 깨끗해 보이는 작은 여관을 찾아 들어갔다. 여관의 침대 시트에서는 소독약 냄새가 났고 창밖은 네온사인의 빛공해로 가득했다. 나는 눈을 뜬 채 눈물 한 방울 없이 밤을 지새웠다. 의외로 내 머릿속에서는 집들이의 그 장면들이 반복되지 않았다. 그 카레라이스, 며느리의 의기양양한 얼굴, 아들의 냉담한 옆모습, 이 장면들은 마치 일시정지 버튼을 누른 것처럼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더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았다. 오직 차가운 마비감만이 남았다. 내 뇌는 과부하로 작동을 멈췄다가 갑자기 식어버린 기계처럼 효율적이고 명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분노와 슬픔 같은 쓸데없는 감정들은 제거되었고 그 자리를 전례 없는 명료함이 채웠다. 동이틀 무렵 창밖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왔다. 내가 완전히 잊고 있던 무언가가 마치 침몰한 배의 보물처럼 내 기억의 깊은 바다에서 서서히 떠올랐다. 내가 이민 가방 가장 깊숙한 곳에 쑤셔 넣었던 내 동생이 직접 준비해준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나는 더듬거리며 베개 옆에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의 빛이 밤새 잠 못 이룬 내 얼굴을 비췄다. 나는 주소록에서 동생 박용철의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다. 전화는 2번 울리고 연결되었고 동생의 목소리는 잠이 덜 깬 듯 잠겨 있었다. 누나, 무슨 일이야? 이렇게 아침부터. 나는 어젯밤의 일을 울면서 하소연하지 않았다. 그 치욕은 입 밖으로 꺼낼 수도 없었고 다시 언급하고 싶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평온하게 전화기에 대고 한마디 했다. 용철아, 내 사업 다시 찾아와 줘. 전화기 저편은 침묵했다. 그것은 폭풍을 억누르는 듯한 길고 긴 침묵이었다. 나는 그 순간 동생이 주먹을 꽉 쥐고 이를 악물었을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다. 그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 않았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몇 초 후 그는 단 한마디 묵직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았어. 전화를 끊자 마음속 마지막 무게감마저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나는 여관의 초라한 욕실로 들어가 거울 속의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초췌한 늙은 여자를 보았다. 나는 그녀를 향해 우는 것보다 더 보기 흉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박순자야, 박순자. 평생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 너 자신을 위해 한번 살아보자. 다음 날 오전, 나는 동생의 지시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돌아가 그 계약서를 꺼내 그가 소개해준 법률사무소로 바로 향했다.
그곳은 서초동 법조타운에 위치한 사무실이었고 온통 양복을 입고 바삐 움직이는 법률 엘리트들로 가득했다. 나를 맞이한 것은 김씨성을 가진 젊은 여자 변호사였다. 그녀는 매우 전문적이어서 집안의 시시콜콜한 일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내가 건넨 계약서를 받아들고 꼼꼼히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주 천천히 한 장 한 장 넘기며 때로는 펜으로 표시를 했다. 내 심장은 그녀의 움직임에 따라 조마조마했다. 나는 그녀가 이 서류가 쓸모없다고 말할까봐, 내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질까봐 두려웠다. 마침내 그녀가 고개를 들고 안경을 고쳤으며 미소를 지었다. 박순자 여사님,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는 매우 규범적으로 작성되었고 법적 효력이 완벽합니다. 아드님 이민준 씨의 자필 서명과 도장이 모두 찍혀 있습니다. 법적으로 여사님은 이 강남 아파트의 1순위 채권자이십니다. 이 4억 원은 증여가 아니라 담보가 있는 대출입니다. 꽉 쥐었던 주먹이 드디어 풀렸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내가 물었다. 간단합니다. 김 변호사의 말투는 가볍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저희는 지금 바로 서류를 준비해서 법원에 재산보전 신청, 즉 흔히 말하는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여사님 명의로 채무자에게 4억 원 원금 및 계약서에 명시된 이자를 즉시 상환하라는 최고장을 발송할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규정된 기한 내에 상환하지 못하면 저희는 바로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하여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붙일 수 있습니다. 경매 대금은 여사님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그녀의 말은 한 줄기 빛처럼 내 어두운 마음에 비쳤다. 나는 더 이상 아들에게 버림받은 불쌍한 어머니가 아니었다. 나는 합법적인 무기를 손에 쥔 채권자였다.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나는 깊이 허리를 숙였다. 법률 문서 준비는 생각보다 훨씬 빨랐다. 단 하루 만에 법무법인에서 발송한 등기우편 한 통이 거부할 수 없는 법적 위험을 띤 채 배달원에 의해 강남의 그 호화로운 아파트 우편함으로 배달되었다. 그동안 내 쪽은 오히려 조용해졌다. 집들이 다음 날 내 핸드폰이 한 번 울렸다. 민준이가 보낸 문자였다. 열어보니 이렇게 쓰여 있었다. 엄마, 어제 왜 그러셨어요? 말도 없이 그냥 가버리시면 지영이랑 걔 친구들 앞에서 제 체면이 뭐가 돼요? 너무 속 좁게 구시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 문자를 보며 마치 모르는 사람의 메시지를 보는 것 같았다. 분노하지 않았고 그저 황당하고 우스웠다. 나는 바로 삭제하고 답장하지 않았다. 하루가 더 지나 아마도 내가 반응이 없자 그는 또 한 통을 보냈다. 엄마, 화 풀렸으면 돌아오세요. 지영이도 엄마 걱정돼서 그런 거였대요. 소화 안 되실까봐. 걔가 원래 말이 좀 직설적이잖아요.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아직 그 작은 단칸방에 계세요? 며칠 있다가 제가 생활비 좀 보내드릴게요. 적선. 그렇다. 나는 이 문자에서 오직 두 글자만 읽었다. 적선. 그들은 아직도 주도권이 자신들의 손에 단단히 쥐어져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아직도 이 늙은 어미가 잠시 토라졌다가 단물 좀 주면 예전처럼 괴괴히 돌아가 그들의 행복한 삶의 배경이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다시 문자를 삭제했다. 나는 매일 평소처럼 시장에 나가 오랜 이웃들과 인사를 나눴지만 더는 김치를 팔지 않았다. 가게는 이웃에게 잠시 세를 줬다. 나는 나를 위해 국을 끓이는 법을 배우고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보기 시작했다. 내 삶은 그 거대한 폭풍을 겪은 후 오히려 기이한 평온 속으로 들어갔다. 나는 기다렸다. 그 등기우편이 한 발의 벼락처럼 저 금지옥엽 커플의 머리 위로 떨어지기를. 일주일 후 내가 임대주택에서 낡은 요리책을 보며 호박죽 끓이는 법을 배우고 있을 때 동생의 전화가 걸려왔다. 그의 목소리에는 억누를 수 없는 쾌감이 섞여 있었다. 누나, 금을 걷었어. 그가 말했다. 법원의 강제집행 예고 통지서가 오늘 오후 그 아파트로 송달되었다고. 편지를 가장 먼저 본 사람은 김지영이었다. 우편 배달부의 말에 따르면
그 화려한 젊은 여성은 편지에 서명하고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복도 전체를 울리는 비명을 질렀다고 한다. 그 비명에는 경악과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가득했다. 내 아들 민준이는 그때 아마 샤워 중이었던 것 같다. 그는 비명 소리를 듣고 목욕 가운만 걸친 채 뛰쳐나왔다. 그가 지영의 떨리는 손에서 서류를 건네받아 굵은 고딕체로 인쇄된 제목 XXX호 부동산에 대한 강제 경매 절차 예고 통지과 그 아래 명확하게 적힌 요구사항 채권자 박순자가 채무자 이민준, 김지영에게 4억 원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즉시 상환할 것을 요구하며 불이행 시 해당 부동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해 압류되어 사법 경매 절차에 들어갈 것임을 보았을 때 그는 온몸에서 뼈가 빠져나간 것처럼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서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았다고 한다. 나는 손에 든 국자를 내려놓고 조용히 동생의 설명을 들었다. 마음에는 아무런 파동도 일지 않았다. 나는 그저 저 차갑고 단단한 대리석 바닥이 내 이미 얼어붙은 심장과 비교해서 어느 쪽이 더 차가울까 생각하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 내가 막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려던 참에 내 야은 임대주택 나무문이 쿵쿵쿵 미친 듯이 두드려졌다. 그 힘은 마치 문을 부술 것만 같았다. 나는 서둘러 열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외투를 걸치고 문가로 다가가 고양이 눈, 뇌시경으로 밖을 내다봤다. 문 밖에는 내 꽃처럼 예쁜 며느리 김지영과 한때 내 자랑이었던 아들 이민준이 서 있었다. 늘 완벽한 화장을 하던 지영의 얼굴은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고 아이라인과 마스카라는 엉망으로 번져 있었으며 머리는 헝클어져 평소의 고고함과 체면은 온데간데 없었다. 내 아들은 잿빛 얼굴에 넋이 나간 듯 초점 없는 눈으로 서 있었다. 나는 문을 열었다. 문이 겨우 한 뼘 열리자마자 김지영은 미친 사람처럼 비집고 들어와 소리를 내며 내 앞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내 다리를 붙잡고 통곡하기 시작했다. 어머니,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어머님께 그러면 안 됐어요. 집들이 날 제가 귀신에 씌었나 봐요. 제가 철이 없었어요. 제가 죽일년이에요. 제발,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그 소송 좀 취하해주세요.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저희는 다 끝장이에요. 저희 정말 죽어요. 어머니, 제가 머리 받고 빌게요. 그녀는 말하면서 정말로 이마로 바닥을 찍기 시작했고 쿵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다. 내 착한 아들 이민준도 뒤따라 무릎을 꿇었다. 그는 말없이 손을 들어 좌우로 번갈아가며 자기 뺨을 세게 때리기 시작했다. 그 따귀 소리는 한 번 한 번 더 크게 맑고 향량하게 이 좁은 방 안을 울렸다. 그는 때리면서 울었고 눈물 콧물이 얼굴에 범벅이 된 채 불분명한 말로 중얼거렸다. 아들이 불효자입니다. 아들이 불효자예요. 한 명은 울부짖고 한 명은 자해하고 이 장면은 내가 평생 본 어떤 막장 드라마보다도 흥미진진했다. 나는 고개를 숙여 내 발치에 무릎 꿇은 두 사람을 차갑게 내려다봤다. 나는 평온하게 심지어 힘겹게 내 다리를 김지영의 비싼 매니큐어가 칠해진 손에서 조금씩 빼냈다. 나는 돌아서서 작은 책상으로 걸어가 보온병을 들고 천천히 나를 위해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랐다. 수증기가 내 시야를 흐릿하게 했고 바닥에 무릎 꿇은 그들의 모습도 희미해졌다. 나는 물 한 모금을 마셔 마른 목을 축이고 나서야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들의 귀에 똑똑히 전달되었다. 이제 와서 울긴 왜 울어? 지영은 머리 찢는 것을 멈추고 울음으로 얼룩진 얼굴을 들어 기대에 찬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나는 그녀를 보며 입꼬리를 비틀어 웃음기 없는 표정을 지었다. 안타깝네. 내 눈물. 내가 집들이 날 봤던 그 3분 카레보다도 가치가 없어. 이 말은 칼처럼 그녀의 모든 위장과 희망을 정확하게 꿰뚫었다. 그녀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질렸다. 내 시선은 아직도 자기 뺨을 때리고 있는 아들에게로 향했다. 나는 목소리를 높여 그의 이름을 불렀다. 이민준. 그는 손을 멈췄다.
벌겋게 부어오른 얼굴에는 손자국이 가득했고 무력한 아이처럼 나를 바라봤다. 그만 때려라. 나는 평온하게 말했다. 내가 판 건 너와 내 아버지가 마포시장 그 비린내와 땀냄새가 뒤섞인 곳에서 평생 허리 굽혀 벌어낸 심혈이야. 그 낡은 집, 벽돌 한 장 한 장에 우리 이름이 새겨져 있어. 넌 그걸로 나한테 편의점 즉석밥 한 그릇을 안겨줬지? 나는 잠시 멈추고 그가 부끄러움에 깊이 숙인 고개를 바라봤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즉석밥 먹고 싶지 않아. 그냥 내 심혈, 내 집, 내 노후 자금을 당당하게 되찾고 싶을 뿐이야.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잘못됐니? 내 말은 최후의 심판처럼 김지영의 심리적 방어선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녀는 애원을 포기하고 대신 모든 원망과 절망을 내 아들에게 퍼부었다. 그녀는 쌍욕을 하는 여자처럼 바닥에서 벌떡 일어나 이민준에게 달려들어 손톱으로 그의 얼굴을 핥히고 주먹으로 등을 내리쳤다. 이민준. 이 병신 같은 놈아. 이 쓸모없는 새끼. 내가 감히 나 몰래 이런 서류에 서명을 해. 내 엄마가 집을 담보로 잡은 것도 몰랐어.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귀에 거슬렸으며 원망으로 가득했다. 내 집, 내 강남, 내 인생. 전부 너 같은 멍청이랑 내 그 시골 늙은이 때문에 망했어. 내가 정말 눈이 삐어서 너 같은 놈을 만났지? 이민주는 그녀에게 밀려나며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입으로는 헛된 변명을 늘어놓았다. 난 몰랐어. 정말 무슨 계약인지 몰랐다고. 지영아, 제발 이러지 마. 그 두 사람은 내 10제곱미터도 안 되는 이 단칸방에서 마치 미친 개 두 마리처럼 서로를 물어뜯고 싸우고 저주했다. 한때 금슬 좋던 부부, 모두가 부러워하던 엘리트 커플은 이제 가장 원초적인 이기심과 원망만이 남았다. 그는 그녀가 허영심 많고 사치스럽다고 했고 그녀는 그가 무능하고 나약하다고 했다. 한때 사랑과 체면으로 포장되었던 추악함이 이제 피 흘리며 찢겨 공기 중에 노출되어 악취를 풍겼다. 이 장면은 정말이지 어떤 연극보다도 다채롭고 흥미로웠다. 나는 말리지도 한마디 더 보태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조용히 나와는 상관없는 한편의 소동극을 보듯 지켜봤다. 그들이 싸우다 지쳐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로를 노려볼 때까지. 나는 그제야 문가로 걸어가 문을 열고 그들을 향해 말했다. 법원의 경매 절차는 이미 시작됐고 되돌릴 수 없어. 너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여기서 울고불고 하는 게 아니라 이사갈 준비나 하는 거야? 나는 절망과 분노로 완전히 일그러진 김지영의 얼굴을 보았다. 나는 알았다. 그녀가 지금 피보다 더 아픈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을. 그 눈물은 후회 때문이 아니라 상실감 때문이었다. 그녀가 꿈에 그리던 강남 아파트를 잃고 그녀가 자랑스러워하던 상류층 생활을 잃고 그녀가 이 시어머니를 짓밟고 얻었던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그녀의 이 뒤늦은 피눈물에 진심으로 통쾌함을 느꼈다. 갚아야 할 것은 결국 갚게 되어 있다. 일의 결말은 내 동생이 예상했던 그대로 깔끔하게 끝났다. 강남의 아파트는 위치가 너무 좋았다. 집이 사법 경매 절차에 들어가자마자 수많은 희망자들이 몰렸다. 결국 낙찰가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높았다. 경매 대금은 법원 집행 비용을 공제한 후 1순위로 내 원금 4억 원과 계약에 따른 몇 달치 이자를 갚는 데 쓰였다. 남은 돈으로 그들은 은행에 훨씬 더 큰 액수의 주택담보대출을 처리해야 했다. 하룻밤 사이에 그들은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졌다. 집은 사라졌지만 은행 대출은 그대로 남았다. 계약 위반으로 인해 그들은 거액의 위약금까지 물어야 했다. 그 돈은 산처럼 그들을 완전히 짓눌렀다. 나는 그들의 결혼 생활도 그렇게 끝났다고 들었다. 김지영의 부모는 집이 사라지고 거액의 빚까지 지게 된 것을 알자마자 딸에게 이혼을 강요했고 실패자가 된 민준과 신속하게 선을 그었다. 한때 모두가 부러워했던 강남 아파트 위에 세워졌던 그 사랑은 화려한 거품처럼 펑하고 터져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어제의 모두가 부러워하던 강남 엘리트가 순식간에 빚에 쫓겨 은행 블랙리스트에 오른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나는 민준이가 직장을 잃고 일용직 시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햇볕도 들지 않는 반지하에서 산다고 들었다. 그리고 김지영도 그 고급 오피스 빌딩에서 자취를 감췄다. 이 모든 것이 마무리되었을 때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 되었다. 되찾은 그 돈으로 나는 동생의 도움을 받아 그의 집에서 멀지 않은 고급 아파트 단지에 나만의 작지만 세련된 아파트를 샀다. 우리 집 20여 층 베란다에 서면 한강이 발미돼서 유유히 흐르고 강물 위로 반짝이는 물결과 멀리 남산타워가 선명하게 보였다. 나는 집을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꾸몄다. 따뜻한 원목 바닥, 밝은 통유리창, 그리고 개방형의 넓은 주방. 나는 더 이상 고생과 씁쓸함이 가득한 김치를 담그지 않는다. 나는 노인대학의 서양 요리 강좌에 등록해 선생님을 따라 스테이크 굽는 법, 크림 파스타, 프랑스식 달팽이 요리를 배웠다. 내 동기들은 모두 나와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들이었다. 그들 중에는 선생님이었던 분도 있고 평생 주부였던 분도 있었다. 우리는 함께 버터와 밀가루의 비율을 연구하고 어디 수입 스테이크가 가장 신선한지 토론했다. 나는 인생에 이렇게 다양한 맛이 있다는 것을, 단지 고춧가루의 매운맛과 소금의 짠맛만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다. 내 집들이는 간소하고 따뜻하게 치러졌다. 나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은 초대하지 않았다. 오직 나를 항상 생각해주는 내 동생과 그의 가족, 그리고 마포시장에서 수십 년간 알고 지낸 진심으로 나를 대한 오랜 친구들만 초대했다. 그날 나는 직접 요리를 했다. 새로 산 앞치마를 두르고 내 넓은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였다. 향기로운 로즈마리 양갈비 구이, 고소한 버섯 크림 수프, 그리고 샐러드와 디저트까지 만들었다. 가득 차려진 정통 프랑스식 만찬은 모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직접 만든 것이었다. 우리는 차가운 긴 식탁이 아니라 따뜻한 원형 식탁에 둘러앉았다. 동생이 와인잔을 들고 내게 말했다. 누나, 축하해. 진짜 누나 인생을 시작한걸? 오랜 친구들도 모두 잔을 들었고 나를 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순자야, 드디어 고생 끝났네. 정말 기쁘다. 나는 웃었지만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과 굴욕 때문이 아니라 행복과 새로운 시작 때문이었다. 나는 창밖의 한강 야경과 집안의 진심 어린 웃음들을 보며 이것이야말로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중에 나는 아파트 경비 아저씨에게서 가끔 아주 초라해 보이는 젊은 남자가 우리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서성인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매번 멀리서 내가 사는 동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다가 끝내 들어올 용기를 내지 못하고 돌아간다고 했다. 나는 그가 내 아들 이민준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마 그는 지금까지도 어쩌면 영원히 자신을 무너뜨린 것이 그 4억 원이 아니라 단 3분의 열기밖에 없었던 값싼 효심 한 그릇이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제 손으로 깨뜨리고도 그것이 그저 별것 아닌 그릇 하나였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어느 주말 오후 나는 나를 위해 최상급 스테이크 한 조각을 굽고 레드 와인을 반잔 따랐다. 나는 접시를 들고 창이 밝고 깨끗한 내 베란다로 나가 편안한 등나무 의자에 앉았다. 따스한 햇살이 몸에 쏟아졌고 산들바람이 내 흰머리를 스쳤다. 나는 스테이크 한 조각을 잘라 입에 넣고 육즙의 풍미와 와인의 깊은 향을 음미했다. 나는 창밖에 끊임없이 오가는 차량들과 멀리 보이는 수많은 집의 불빛들을 보며 마음이 한없이 평온해졌다. 이것이야말로 나 박순자만을 위한 진짜 좋은 날이었다.